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 가볍고 단단한 데다 가공이 쉽고 저렴한 탓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쉽게 재활용이 안 된다는 점이죠. 녹이면 쉽게 다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속 제품과 달리 플라스틱은 녹으면 성질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D 프린터를 만나면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3D 프린터 기술의 접목은 환경에 안전하고 자원 고갈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활용도가 높아지는 3D 프린터.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3D 프린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3D 프린터의 소재, 기능, 성능 및 작동을 구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구동을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모터 스태핑 값 구현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는 과정과 노즐의 이동 경로를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선용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과 캠 시뮬레이션 하기입니다. 이제 진짜 3D 프린터 개발의 핵심에 바짝 다가가는데요.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컴퓨터가 더욱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물리적, 가상적 수단을 뜻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키보드로 입력해 프로그램의 명령을 해달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와 메뉴 선택 방식 인터페이스, 그래픽 방식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린터기에서 사용할 소재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3D 프린터 소재의 특성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3D 프린터 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D 프린터 소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국숫가락 형태의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인데요. 그중 4가지의 플라스틱 소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필라멘트 형태의 ABS인데요. 색상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PLA가 있습니다. ABS만큼 대중적이지만 ABS와는 달리 친환경 플라스틱 필라멘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BS와 같은 아크릴이 있는데요. 이 두 종류는 정밀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다만 ABS와 달리 가격이 비싸고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소재별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BS는 가장 대중적인 소재로 가전제품이나 잡화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색상이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죠. 그러나 ABS는 히팅베드가 아니면 출력물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아서 출력물이 흐트러지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잘 부러지지는 않지만 플라스틱의 수축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ABS 라이크는 0.025에서 0.05의 우수한 정밀도를 자랑하고 적층 레이어의 두께가 0.016m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처리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표면 조도가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재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다음은 PLA인데요. 이 플라스틱은 ABS만큼이나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인데요. ABS와 다른 점은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필라멘트인 점과 ABS와 다르게 출력 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히팅베드가 아니더라도 베드에 접착이 잘 되고 수축에 강한 특성이 있죠. 하지만 부러지기 쉽고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포장 종이를 뜯은 후 유통기한은 3개월 정도이며 품질이 우수한 결과물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후가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플라스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릴 재료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0.02호에서 0.05mm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적층 두께가 0.016mm까지 가능해 우수한 표면 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프린팅 환경, 조건, 자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플라스틱 소재를 선정해야 하겠죠. 네, 그렇군요. 가장 대중적으로 손쉽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소재들은 아주 다양한데요. 파우더 형태의 소재부터 금속, 왁스, 나무와 유리는 물론이고 종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프린터의 경우 종이에 출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3D 프린터의 경우에도 종이로 출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종이로 어떻게 출력을 할까 궁금한데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체적인 결과물을 출력하는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종이도 일반 프린터와 같은 복사용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렴하고 강도도 단단하고요. 다만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일반 프린터에서 쓰는 복사용지를 3D 프린터에서도 쓴다니 재밌네요. 여기서 잠깐! 플라스틱 재료 이외에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우더 소재 재료는 접착제를 분사하여 파우더를 접착하는 방식으로 생산 속도가 빠르며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금속 재료는 금속 분말 재료를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재료 단가가 비싸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재료의 종류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론즈, 골드 등이 있습니다. 왁스 소재의 경우 치과, 보석, 의료기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3D 프린터 소재이며 나무 소재는 나무의 질감을 살릴 수 있어 나무를 이용한 조각품, 인테리어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재료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유리 소재의 경우 금속 분말 재료와 사용 방식은 같지만 투명한 유리 조형물은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며 약 1200도까지 처리 가능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소재는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후 처리를 마친 조형물은 ABS 소재의 조형물의 강도를 가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아직까지 다른 소재에 대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의 규격과 성능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3D 프린터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규격과 성능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3D 프린터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이 수조 모양의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넣고 레이저가 조용하는 형태의 프린터인데요. 간단하게 보급형과 전문가형으로 나눠집니다. 그 차이는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의 크기와 정밀도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급형 3D 프린터는 사이즈가 작아 비금속 장신구나 치과의 치아 복제 모형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전문가용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사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하면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배워볼 것은 메뉴 선택 방식으로 메뉴 화면에서 명령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저희가 메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데요. 화면 상단에 빨간 상자 안 메뉴처럼 우리도 메뉴의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할 것인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강사님, 메뉴를 저희가 만들고 실행하려면 명령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명령어도 저희가 만드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 작업을 프로그램 코딩이라고 합니다. 아마 스크래치, 자바, 비주얼, 베이직, 아두이노 이런 이름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코딩 프로그램들입니다. 명령어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갑자기 막막함이 밀려오는데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프로그램 코딩이라고 하면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가 있습니다. C라든가 자바, 비주얼, 베이직, 파이썬인데요. 이 언어들은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코딩에 필요한 기술적인 언어를 활용하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오픈소스로 보급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강사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먼저 시리얼 모니터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에 맞는 보드 선택과 시리얼 포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작성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면 3D 프린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에서 정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 설정 값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과정, 즉 출력물을 단층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종류 중 하나가 슬라이서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건의 설정 값은 제품을 출력할 3D 프린터의 기본적인 준비 단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3D 프린터가 기본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조건값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스타트 코드, 제품 출력이 완료된 시점에 3D 프린터가 동작하여야 할 조건값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엔드 코드라고 합니다.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스케치를 통해 표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3D 프린터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작업은 표준화되어 있는 기계 언어와 코드들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우리는 소스 코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용태 강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실습 과정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불러와야 하고 또 설정값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호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소스 코딩 및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말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설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디스플레이 설정은 여기 보면은 conditional lcd.h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LCD 설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프로사 i3에서는 림랩 디스카운트 풀그래픽 스마트 컨트롤러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지금 코딩에 보면은 앞에 define 줄에
앞에 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샵을 제거를 하면은 이것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 중에 림랩 디스카운트 풀그래픽 스마트 컨트롤러를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설정이 끝났으면은 실제로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체크 버튼이 있는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컴파일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의 소재와 기능 및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동작 원리, 디스플레이 버튼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 생성 및 3D 프린터 호환 동작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3D 프린터를 구동하기 위한 스태핑 모터 구동값 구하는 방법과 코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강사님, 이번에도 역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픈소스 중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직접 아두이노를 이용해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그림의 화면이 실행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태핑 모터를 실제로 구동하기 위한 수행 과정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욱 학생이 3D 프린터 작동을 위해 실제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동학생 뭐예요? 3D 프린터 작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실습이 시작되는데요. 자, 과연 동욱 학생이 해결하지 못해 괴로워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포트 설정과 보드레이트 속도를 맞추고 소재 압출을 하기 위해서 좌표 구간 이동 경로 UI에서 입력창에 코드를 입력했는데 왜 압출이 안 될까요? 자, 어디 봅시다. 아, 이유가 있었네요. 입력창에 코드만 입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인이 중요한데 그걸 놓쳤어요. 자, 우리가 코드를 입력할 때는 노즐과 베드 사이 간격이 10mm가 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노즐과 베드 사이의 간격이 명암 한 장 정도의 두께를 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님, 그럼 노즐과 베드 간격이 유지되어 있는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노즐과 베드의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재가 압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막힌다는 얘기죠. 게다가 노즐의 마모와 베드의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프린터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는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소스 코드입니다. 위의 코드를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작성하여 실행하면 스태핑 모터는 구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프린터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 실험, 모의 실험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에어백 실험을 하는 데 있어 직접 사람이 타서 하긴 많이 위험하죠. 그럴 때 마네킹을 이용하여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상 실험, 즉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터는 선박, 항공기 등의 설계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학적,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함수나 방정식을 조립한 계량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뮬레이터 외에 CAD CAM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카티아, 프로이 등에서 CNC 공정을 할 때도 시뮬레이터가 쓰이고 있습니다. 강사님, 오늘 저희가 3D 프린터의 소재부터 시작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스 코딩을 통해 스태핑 모터까지 구동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드디어 저희가 개발한 3D 프린터가 완성되는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확인 과정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정된 건지 확인하는 캠 시뮬레이션입니다. 캠이면 컴퓨터를 사용해 제조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캠과 같은 사용하는 것으로 CAD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작업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CAD와 캠이라는 용어부터 알아볼까요? 네,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즉 컴퓨터를 사용해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뜻하고요. CAM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컴퓨터를 사용해 제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CAD와 CAM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컴퓨터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의 CAD, 컴퓨터로 제조하는 뜻을 가진 CAM이라고 정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AD는 설계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며 CAM은 제조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CAD는 대중적 지식으로 도면을 작성 또는 수정하는 작업을 뜻하고 이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도면을 그렸지만 CAD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컴퓨터로 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줄어들었고 인간이 그리기 어려운 부분은 컴퓨터가 손쉽게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AM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조 공정을 하는 것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였죠. 예를 들면 공장에서 로봇을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 CAM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AD CAM이란 단어 그대로 CAD로 설계되고 CAM으로 연결되어 제조 공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뜻하는 것이죠. 강사님, 저희가 개발한 3D 프린터 설정을 확인하기 위해 CAD와 CAM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CAM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오차 범위를 줄이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던 일을 CAD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서 섬세한 부분까지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됐죠. 제조 공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출력을 했을 때의 오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계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실행돼서 3D 프린터를 제대로 구동할 수 있는지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텐데 소감이 어때요? 무척 기대돼요, 강사님. 빨리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응용 소프트웨어를 불러오고요. 레이어 메뉴를 클릭하고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레이어를 올려서 자, 어때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적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양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죠? 그건 지금 평형이 맞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강사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오류로는 디자인 파일이 우리가 STL 파일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STL 파일은 메쉬 파일이라고도 해요. 삼각형의 단면들이 조합이 이루어져서 3차원 형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벽한 구멍이 뚫림이 없는 메쉬 형태가 돼야 되는데,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슬라이싱을 할 때 에러가 발생이 돼서 프린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뚫린 구멍을 메쉬 믹서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 뚫린 구멍을 메꾸어 줘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슬라이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프린팅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라이서에는 메쉬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기능과,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구멍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코렉션을 하는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엑스퍼트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 키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구멍을 메꿀 것인지 아니면 수동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AD, 캠과 시뮬레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시뮬레이터 실행을 통해 캠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가 아닌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레시피 파일, 즉 어떤 대상물을 프린트할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장비의 설정 파라미터들을 저장하는 레시피 파일, 또 시스템의 상태, 기계에 대한 어떤 옵션, 변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파일에 대한 폴더, 또는 프린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필라멘트 로딩이나 언로딩과 같은 기능들을 매크로 파일로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폴더, 이런 폴더들을 제공하고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또는 카피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